지구상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한 콩고. 자, 그런데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콩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한국에 매각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열대우림에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가스들이 매장되어 있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이를 사기 위해 혈안이 됐었는데요. 콩고가 왜 다른 나라들을 모두 뿌리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이 콩고 분지를 최종 낙찰받게 되면 얼마나 큰 대박을 얻을 수 있는지, 한국인의 복지가 얼마나 눈에 띄게 달라지는지, 아마존과 함께 지구의 허파 중 하나로 꼽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민주콩고의 열대우림이 곧 다른 나라로 팔릴 것이라 미 일간 뉴욕타임스 NYT가 24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콩고 정부는 자국 내 석유가스 매장지 다수를 경매에 내놓은 상황인데요. 경매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콩고는 올해 5월 경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경매 대상지의 수를 16곳에서 30곳으로 늘렸습니다. 경매 대상지에는 고릴라 서식지인 비룸가 국립공원과 개발 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열대 이탄지대 등에 위치한 매장지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작년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10년간 콩고 분지 열대우림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고 국제사회로부터 5억 달러 약 6,500억 원 상당의 관련 투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녹색 에너지를 강조하던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조차 화석연료에 다시 눈을 돌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주콩고 탄화수소 장관 고문인 토시 음파누는 민주콩고 정부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주목해왔다면서 빈곤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를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콩고는 현재 지구 온난화를 걱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콩고인데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최근에는 콩고 내 마을 간 무력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향을 떠난 이재민들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재민인 멜코아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면서 식량이 부족해 아이들이 아프다라고 말했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체로이, 셀로웨이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움막은 식량 배급 때 쓰고 남은 비닐봉지나 자루로 고정해놨지만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만보는 비닐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움막엔 물이 샌다라면서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민뿐만이 아닙니다. 콩고 주민 에스퍼란스는 음식을 담을 그릇도 없고 물을 나를 통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다라면서 주변 밭은 이미 경작이 끝났고 일거리를 찾으려면 아주 멀리 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급여가 1달러 약 1200원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인 요아킴은 비닐 포대, 음식, 화장실이 없고 아주 적은 우물도 매우 멀리에 있다라면서 음식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콩고 정부는 콩고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 매장지들을 매각할 것이라 선포했는데요. 총 매각 금액은 4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콩고 내 석유 매장지 모든 곳에서 석유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최소 2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심지어 러시아도 콩고 석유 매장지를 탐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위해 러시아 외무장관이 푸틴의 친서를 직접 콩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콩고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깨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콩고 정부가 한국을 선택한 것 같다며 한국이 초대박 날 것이라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콩고가 한국의 이 엄청난 석유 매장지를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콩고는 이전에도 한 번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에 콩고의 엠분디 광구를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저는 잔존 매장량이 2억 6,600만 배럴, 이를 생산량 4만 배럴 규모로 서아프리카 육상 광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드릴십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추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무려 3,600m 이상도 시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너무 깊숙이 매장되어 있어 개발하지 못했던 수많은 석유 매장 지역이 한국의 기술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인데요. 콩고 정부도
세계 최강의 석유 시추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단숨에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복지 수준도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산유국인 카타르의 경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갈 때에도 학비 전액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비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카타르 국민은 교육비뿐만 아니라 평생 의료비와 전기세, 수도세가 무료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카타르처럼 이자 없이 국가에서 대출해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금액에는 제한이 있지만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수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더 놀라운 혜택은 바로 개인소득세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세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게다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카타르 정부는 아이 아빠와 엄마에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씩을 지급하는데요.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월 230만 원 정도를 평생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일머니 파워인데요. 이미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콩고로부터 석유 매장지를 한 차례 사들이는 데 성공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노하우를 살려 이번에 또 성공하게 된다면 아시아 최대의 석유 생산국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통을 받을 때 유일하게 한국이 콩고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콩고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코로나19 방역물자를 대규모 지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콩고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식량을 꾸준히 대량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콩고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가장 호감 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전에 콩고 정부가 석유 매장지를 한국에 매각했을 당시에도 콩고 국민들의 태도는 너무나 호의적이었습니다. 콩고가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1대1로의 일환으로 콩고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빌려주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콩고의 석유 매장지를 얻기 위해 콩고에 빌려준 금액 중 2,800만 달러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700만 달러를 별도로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대가로 콩고 내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강탈했습니다. 콩고에 도로와 병원 몇 개 지어주는 대가로 콩고에서 생산되는 전체 구리 및 코발트 광산에 대한 지분 68%를 챙겨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콩고 국민들은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콩고는 중국의 이러한 강탈 행위에 열받은 나머지 IMF에 구제금융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28일 현지 시간 콩고 공화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려 한다면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투자 전략이 콩고 공화국에서 장애물을 만난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콩고는 IMF로부터 5천억 원을 긴급 지원받았고 앞으로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IMF 측과 협의한 사항 중 하나로 중국에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갚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천억 원을 콩고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콩고의 석유 매장지를 중국에 매각할 줄 알았는데 콩고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바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숨에 석유 생산국으로 등극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사망자가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이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반격으로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한 채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 공격 이전에도 가자지구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면서 이제 상황이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의료 장비, 식량, 기타 필수품은 진입이 계속 촉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역시 가자지구 몽쇄를 우려했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그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공화당 측은 한국에 묶인 자금이 풀려 하마스의 공격 단초가 됐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뜬금없이 한국이 소환되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미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일제히 맹폭에 나섰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돈 60억 달러가 해제된 것을 두고 이 자금이 하마스에 지원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합의 내용이 이번 공격의 촉매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따라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을 스위스 계좌를 거쳐 유로화로 환전 뒤 카타르 은행의 이란 계좌로 송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 및 트럼프는 이들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국 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60억 달러 중 아직 단 1달러도 사용되지 않았다며 식품, 의약품 등 오직 이란 국민들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전방위 공격을 감행한 후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 또한 이스라엘 세바농장에 박격포를 발사했습니다. 세바농장 지대는 이스라엘 북부 골란고원과 맞닿은 곳으로 이스라엘이 1978년 레바논 남부를 침공하고 2000년 철수한 뒤에도 골란고원만큼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모두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후 이란 혁명 수비대는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까지 그들의 편에 설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틀은 모두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에도 격렬히 반대해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경마에서 지는 말에 돈을 거는 짓이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수교 빅딜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란이 판을 흔드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이 배후에 있음을 공공연하게 지목 중인데 이란이 시아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군사조직 리더들과 회의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이란 대 미국 간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일 이란 측은 하마스의 이번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단체에 의해 패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란의 정보력과 작전 계획 탓으로 돌리려 시도하고 있다 것입니다. 서방 주요국과 아랍권의 시각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하마스의 공격 직후 사우디, 튀르키예, 카타르, 요르단 외교장관 등과 모두 통화했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 및 EU 국가들은 곧바로 이스라엘 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황무 전달을 이동 배치하고 군 장비 등을 제공하겠다고 신속하게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1,900만 유로 규모의 원조 중단을 선언했고 독일 또한 연간 3억 4천만 유로 지원을 제고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해외 원조에 의존해 겨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지원이 끊길 경우 가자지구 주민들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서부 해안의 가자지구들 기반으로 한 하마스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통치권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들 대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우디 수교 협상과 관련해 지난달 사우디가 30년 만에 서안지구에 외교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지가 줄어든 하마스가 이란을 등에 업고 전면 도발을 감행했다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사우디 수교 협상이 물 건너가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IMEC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게 진짜 빅딜이라며 공들여온 IMEC 구상은 사우디 이스라엘 구간의 철도 부서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가 급격히 바뀔 것으로 맞지만 사우디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 또한 이번에 팔레스타인 편에 설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산업용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과 안보 동맹 체결,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 등 선행 조건을 미국이 수용하면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전면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강경파들은 향후 사우디와의 협상에서 팔레스타인 관련 양보를 거부할 공산이 높습니다. 사실 가자지구가 봉쇄된 것은 이집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동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과거 수천 년간 팔레스타인 땅의 일부를 형성해 왔습니다. 아랍 이스라엘의 갈등은 19세기 말 유대인들이 그들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치적 시온주의 운동을
창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47년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을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로 나누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바로 이듬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아랍 세계는 그 한법성의 이해를 제기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관점에서 보면 1946년 이전엔 대부분 자국 영토였으나 1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영토의 절반을 내줬고 그 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더니 1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영토의 절반을 내줬고 그 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더니 현재는 극히 일부 지역에 자치지구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제주도의 3분의 1 면적에 2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의해 완벽히 통제되며 전기, 수도 등도 제한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댄 이집트 또한 봉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1979년 평화협정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가 전쟁의 시기였다면 후반부는 평화, 엄밀히 말하면 긴장 속의 평화 시기라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전 이스라엘과 4차례 전쟁을 진행했으며 1979년 미국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이집트는 아랍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이집트는 반대급부로 1967년 3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에 빼앗긴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고 미국으로부터 매년 20억 달러의 원조를 받게 됐지만 다른 아랍 국가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평화협정의 당사자인 사다트 전 이집트 대통령은 1981년 압살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엔 미국의 전직 대통령 3명을 비롯해 서방에서 많은 조문단이 참석했지만 아랍 국가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후원국이었던 소련은 조문단조차 보내지 않는 등 냉답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을 통해 아랍 최대 국가와 손을 맞잡으면서 무엇보다도 서쪽 국경은 그 후로 쪽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비 지출을 크게 아꼈으며 이스라엘 아랍권의 갈등을 통제 가능한 팔레스타인 문제로 축소시키는 전략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2006년 하마스가 가자지구 총선에서 승리하자 이집트 정부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발맞춰 라파 국경검문소를 폐쇄했고 가자지구의 230만 팔레스타인을 경제적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필요한 천연가스의 약 40%를 공급하기도 했죠. 이스라엘 측은 2021년에도 이집트와 회담을 하며 이집트가 중동 안보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해안선 상공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과 물품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이후 비옥한 땅인 요르단강 계곡을 따라 이전 군사기지들을 정착촌으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수와 농업용수를 풍부하게 이용하는 반면 팔레스타인들에게는 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에 의해 물과 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차단이 되고 가자 주민 82%는 냉장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되니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은 불법 점거라고 반발하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중동평화 로드맵에 따라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자국민을 철수시켰으나 2007년 하마스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양측 간 충돌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쇄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권력을 유지했고 로켓, 무기를 계속 개선해왔습니다. 하마스는 현재 이스라엘을 포함해 과거 팔레스타인 영토를 이슬람 땅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과의 항구적 평화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은 아랍 국가들 사이에 분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양국이 존재를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겉으론 이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점령지에 정착촌 건설을 지속하는 등 실제 행동에서는 늘 반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마스는 이번에 대대적인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 공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아라크사 홍수라는 작전명을 붙인 침투 작전은 전례 없는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로켓포 5,000발을 쏘아댄 후 하늘과 땅 등에서 침투에 들어와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기지와 군용 차량까지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허술함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90% 이상 요격률을 자랑합니다. 최대 2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는 현존하는 적어도 방어망 가운데 가장 뛰어납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수천 발을 동시에 기습 발사하면서 요격 능력을 벗어났고 사전 인지에 실패하며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언돔 한 개 포대를 꾸리려면 6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이론상으로 5천 발을 방어하려면 180개 포대 이상이 필요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요격 미사일은 한 발당 8천만 원가량이고 하마스 로켓 한 발은 그 100분의 1인 80만 원 정도라 지속적인 소모전 시 이스라엘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식량, 전기, 연료도 없을 것이라며 가자 지구를 완벽하게 봉쇄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해 가자 지구 주변 통제권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에 유가가 급등하고 달러와 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가 아니어서 양측의 충돌이 원유 시장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란, 사우디 등으로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하루 빨리 해법을 찾아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태안반도가 중국 당국의 위협으로 국토안보를 지키는 거대한 요새로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태안반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한반도의 명운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 침공을 앞두고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다 알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냐 하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분명 중국은 한반도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 유력한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앞두고 일본의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 한국의 평택 오산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자동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과연 중국이 한반도를 침공할지는 미지수이며 이 대신에 북한을 이용한 한반도의 혼란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유력한 시나리오는 중국 공산당의 남한 상륙, 그중에서 평택 미군 기지와 오산 미군 기지의 공략 가능성입니다. 태안반도로의 상륙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당진, 과거 당나라의 진이 있었다는 데에서 유래된 당진시는 남한 반도에서 중국 산둥반도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반도입니다. 태안반도의 끝에는 열도가 쭉 점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끝에는 경렬비열도 그리고 과거 중국 측에서 몰래 민간을 통해 매입을 시도하려고 했던 서경렬비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 당국은 당진 일대에 대한 지정학적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이와 유사한 일로는 최근 오키나와에서 발생했는데 여성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인근의 무인도를 매입했다는 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현재 한국의 당진 일대에서도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육지에 상륙해서 평택 미군 기지로 진격하게 될 경우 당진 태안반도 안면도 등이 핵심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아주 치열한 접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또 중국이 어마어마한 어선 부대를 이용해 한국 서해 연안의 상륙을 감행하게 될 경우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안면도 당진 태안반도 등이 그 타깃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해저터널 완공.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하고 나섰을 때 매우 위험한 상황은 바로 중국의 대규모 어선 부대들입니다. 중국의 일부 어선들은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조잡한 목선도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같은 어선이 너무 많아서 몰래 중국의 해병대들이 어선에 탑승하고 있다가 우르르 태안반도나 안면도에 상륙을 하게 될 경우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러한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바로 안면도에서 보령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완공되어 만약 그러한 조짐이 보이게 될 경우 즉각 해저터널을 이용한 병력 재배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폭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 탄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태안반도가 뚫리고 안면도를 중국인민해방군이 장악하게 된다면 수십만의 중국인민해방군이 즉각적으로 태안반도에 대거 상륙하여 미군 부대가 위치한 평택과 수도권으로 즉각 진입하고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지역까지 한 번에 장악할 수 있는 루트가 마련되기 때문에 당진 태안반도 일대를 빼앗기지 않도록 요새화하는 프로젝트가 감행되는 것이 옳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일찌감치 보령과 안면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최근 완공되어 안보적
우려 상황을 점점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의 차량 테스트 시설들. 안면도에는 또 다른 여러 개의 시설이 최근 완공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마치 항공 활주로와 같은 시설들이 완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의 자동차 산업단지와 타이어 생산 테스트 등을 위한 테스트 주행로가 안면도와 서산 일대에 속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설계되고 완공됐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시설들은 전시에 유용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반 공군 활주로 등을 지으려고 한다면 각종 환경단체들의 반발 방해 공작 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차량 주행 테스트 서킷의 경우에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은 영미권에서도 있습니다. 차량 테스트 주행 서킷을 유사시 활주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시설들이 영국에 있는데, 영국 공군 측에서는 이러한 차량 주행 서킷을 평시에는 본 용도대로 활용하다가 전시에는 활주로로 이용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현재 태안반도 일대에는 더 많은 항공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이 분명히 오산 미군기지, 평택 미군기지를 공략하기 위해 이곳을 거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공군 시설이 위치해야 하지만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H4 시험 수행장, H타이어 테스트, 트랙 등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어진 상황으로 유사시 일종의 공군 활주로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속속 계획되는 태안반도 요새화 프로젝트. 태안반도는 천혜의 한반도를 보호하는 자연 지물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로림만과 천수만이 있습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이 중국 당국, 아무리 한반도에 상륙 공작을 펼쳐도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이라던가 오산 수도권 지역으로 쉽게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계획이 있었는데, 만약 조력발전소가 있었으면 폭파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중국 당국이 태안반도 일대에 상륙해 곧바로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해당 계획은 무산됐고, 그 대신에 태안항 평택을 연결하는 다리가 건설 계획된 상황이며 유사시 다리를 끊어놓으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각에서는 태안반도에 좀 더 원활한 병력 등 물자 수송을 위해서 당진반도와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혹은 제2서해대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해저터널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GTX B 노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GTX B 노선의 경우 강원도 속초시에서부터 송도 신도시로 연결되는 고속 열차 노선으로 설계되고 있는데, 태안반도까지 연결될 경우 유사시 미군 병력이 통해 속초로 접안하여 대규모 병력을 지하 터널로 태안반도까지 보내올 수 있는 노선이 짜이게 됩니다. 현재는 송도 신도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저터널 등이 만들어져 태안반도까지 연결될 경우 중국 당국이 해안 상륙은 얼씬거리지도 못할 정도의 촘촘한 바둑판식 포위망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중국의 어선 부대와 경렬 비열도. 중국 당국은 최근 관영 언론지를 통해 한국이 계획 중인 태안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경렬 비열도의 국가관리연 안항 사업에 대해서 군사기지와 프로젝트라고 이례적인 비판을 하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서해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핵잠수함 항공모함도 아니고 중국의 어선 부대라고 지적합니다. 어선에 폭탄이 실려 있는지 특수부대가 잠복해 있는지 알 방법이 없고, 그 숫자도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목선으로 만들어져 있을 경우 레이더 추적조차도 불가능해서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경렬비 열도의 위치인데, 한국의 코스트가드 비행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수준의 활주로 시설 정도는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등 경렬비 열도가 위치하고 있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이도리 산 26번지의 경우에는 활주로를 놓기에 매우 알맞은 부지입니다. 섬의 전체 길이가 1.1km의 가로 세로로 길게 돼 있어서 울릉도처럼 별도의 매립 절차가 필요 없이 경사 사면을 깎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될 경우 효과적인 불치망모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산의 경사를 깎은 또 사석들은 주변 해안을 매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서해안 복판에 떠있는 훌륭한 불치망모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태안과 한국 서해 연안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국 어선들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최전방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금보다 촘촘한 중국 어선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대만 침공을 앞두고 한반도에 대한 긴장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잃을 것이 없는 나라처럼 되고 있습니다. 수출 등에 있어서 유럽,
미국 등의 국가들로부터 무역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경제난으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나라처럼 되어 하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포갑 국가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한반도의 핵심 전략 요충지인 충청도, 당진 태안반도 일대는 중국이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위치이며 중국의 당나라가 한반도에까지 진출하여 진을 친 데서 유래됐던 당진이라는 그 이름처럼 늘 조심하고 요새화를 진행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지적됩니다. 대한민국 방산,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빠른 납기까지 갖추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가 여러 국가들로부터 선택받고 있습니다. 17부터 진행된 서울 ADX 2023에서는 국내 방산업체의 최첨단 신기술들의 향연이 방산통합을 이룬 한화그룹을 비롯해 현대그룹까지 각 계열사들이 통합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현대로템은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내걸며 폴란드 맞춤형 성능 개량 모델인 KPL을 내놓은 것처럼 최신 트렌드에 최적화된 수출형 K 전차를 전시했습니다. 또 차륜형 장갑차 차세대 K3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신기술들이 소개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전차와 병력이 가자지구 국경 인근으로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 명에게 13일 0시 기준으로 24시간 내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하며 대규모 보복 침공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전차 부대가 등장한 지역은 가자지구 국경 인근의 비에리 키부츠입니다. 그런데 국경 인근에 집결한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주력 전차 일부가 철창으로 만든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포탑 위에 달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6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메르카바 전차가 이른바 코프 케이지컵 케이지 형태의 추가 장갑을 탑재한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매체는 이런 방어 스크린이 달린 모습이 목격된 건 모두 트로피 트러피 능동 방호 체계 APS가 탑재된 최신 모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로피 APS는 레이더에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로켓 등이 탐지되면 작은 발사체를 쏴서 격추하는 방식의 전차 방호 체계입니다. 다만 이 장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형태의 공격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이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덧붙인 배경일 수 있다고 워존은 추측했습니다. 달장을 연상시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장갑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에서 전차 승무원들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하마스는 민수용 드론을 이용해 급조 폭발물 IED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스라엘군 전차와 군용 차량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 철창 지붕은 이런 공격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에 조만간 지상군을 투입해 시가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철창 지붕의 효용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탐지가 어려운 고층 건물 옥상 등에 숨어 있다가 로켓 추진 유탄 RPG 등의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탱크의 약점인 얇은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전술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랫, 아머 슬랫, 에머로 불리기도 하는 철창 모양의 추가 장갑은 분쟁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쓰여왔지만 탱크 상부에 지붕 모양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러시아군이 시리아 등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를 뿌리 뽑는 과정에서 고지대나 건물 위에서 내리꽂히는 대전차, 무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작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전차들도 마찬가지 방식의 개조를 받은 채 전투에 투입됐고 우크라이나군도 이를 모방해 자국 전차 일부에 같은 형태의 추가 장갑을 설치했습니다. 미국의 제벌린 등 최신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는 무력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탱크 킬러로 주목받게 된 전투용 드론과 RPG 등 구형 대전차 화기를 상대로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상당한 효과를 철창 지붕형 추가 장갑은 전차 무게를 늘리고 멀리서도 적에게 탐지되기 쉽게 한다는 등의 단점이 있지만 제한된 구역에서의 시가전이 중심이 가자지구 지상전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상전 준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전장에서 전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ADX 2023에서 한국이 선보인 차세대 전차 K3에 놀랄만한 첨단 신기술들이 적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번 ADX 2023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미래 시장을 공략할 첨단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시 부스에서는 미래전을 대비할 각종 신제품과 유무인 복합체계 MUM-T 구축에 최적화된 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위아 등과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와 통합 전시관을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등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층 177평, 2층 60평 등 전체 237평 규모의 대규모 복층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현대로템이 로봇 플랫폼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개발한 다족 보행 로봇이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현대로템은 로보틱스,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 중인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할 기술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로봇은 원격으로 조종 가능한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마치 강아지와 비슷한 형상으로 전시관 앞을 자유로이 누비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부드럽게 피하는 모습을 보며 로봇 기술의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지의 험로 및 장애물 구간에서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 로봇팔, 원격 무장 통제 장치, 섬광 포금탄 및 최루가스 살포기, 체온 측정 장치 등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어 위험한 작전에 사람을 대신해 투입돼 아군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날 전시관에서는 동시에 미래에 등장할 차세대 전차의 최신 콘셉트 모델도 공개되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현대자동차 디자인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됐으며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스텔스 형상 구현 및 무인화,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에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에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MMC 복합장갑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미국, 유럽, 독일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들에서도 4세대 복합장갑을 선택했지만 그 중에 어떤 전차도 육각형 구조를 접목한 전차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3 전차는 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한 것일까요? 이 육각형 구조는 기하학적 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꿀벌이 지은 벌집을 자세히 보면 육각형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과학적 건축술이 숨어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도형은 원입니다. 물론 한 개당 넓이는 원이 가장 넓겠지만 원을 여러 개 이어 붙이면 사이사이에 못 쓰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빈틈 사이로 그만큼 균열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육각형 모양의 구조물은 평면에 서로 붙여 놓았을 때 변이 맞닿아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정삼각형, 정사각형도 틈은 생기지 않지만 벽면을 이루는 재료가 많이 필요하거나 공간도 좁습니다. 또 외부의 힘이나 충격이 분산되지 않아 쉽게 비틀리거나 찌그러져 변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은 힘이 쉽게 분산되는 구조여서 견고할 뿐 아니라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허니콤 구조는 우리 일상에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KTX 고속열차, 비행기, 경주용 자동차 등 앞부분에 충격 흡수 장치로 사용되어 큰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로템이 공개한 차세대 전차 설계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130mm 대구경 활강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 적용 및 드론 탑재로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기존의 120mm 포를 장착한 K 전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경이 커진 대구경탄을 쓰는 만큼 관동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방호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차세대 전차는 AR/VR을 통해 가상으로 탑승해 볼 수 있었습니다. K3 전차 내부는 2터부터 3명의 승무원 전차장, 조종수, 포수들이 탑승하도록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추도록 설계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무인화 자동화에 맞춰 운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내부에선
실시간으로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영상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 그동안 한국 전차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차체 밖에 신체를 노출한 상태의 주행이 사라져 생존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전시회에서 무인체계 기술의 민간 활용 가능성도 선보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무인 콘셉트카 유팟 POD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팟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무인 전동 차량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에 적용된 첨단 기술의 민수 분야 확장성을 구현한 차량입니다. 유팟의 기본 플랫폼인 다목적 무인 차량의 성능 개량 모델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최고 속도가 30km에서 50km로 늘어남에 따라 주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서스펜션이 추가됐으며 센서류 강화로 보다 정밀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신규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9월 열린 폴란드 MSPO 방산 전시회에서 축소 모형을 전시한 적은 있지만 실물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0급 차륜형 장갑차는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생존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방어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모델입니다. 이번에 실물로 선보인 차량에 적용된 중구경 포탑뿐만 아니라 대구경 포탑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고성능 수상 추진 프로펠러가 장착돼 수상 운용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현대로템의 주력 제품인 K 전차의 다양한 수출형 모델들도 전시됐습니다. 수출형 K 전차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성능 요건에 따라 기존 대비 더욱 강력한 성능을 우선 해외 수출을 가정한 성능 개량 콘셉트 모델인 KEX-K EX4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KEX는 디지털 기반으로 개발된 K 전차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최신 전장품 및 장치들을 추가해 기존 대비 성능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군안 전차, 개척 전차, 교량 전차 등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화를 지킬 지상무기 체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자 한다며 무인화 전동화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산 전차의 새로운 모습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